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방 이문 목사님 소개해준 김천식입니다. 이렇게 명망 있는 단체에 와서 제가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문 목사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기 계실 줄 몰랐는데 이영일 의원님이 또 이렇게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일 의원님은 저희 통일부 선배일 뿐만 아니고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이십니다. 워낙 세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앞에 서면은 송구스럽긴 한데 뜻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원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통일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어저씨 백주 대낮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함이 빛이 간섭이 돼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게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국가에 계속 살아야 되는지 통일 국가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두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익숙하시죠? 이게 이제 2000년 6월 14일 평양의 백화원 명비관 회의실 앞인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단독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분단 55년 만에 아주 앙숙처럼 지내던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만나서 통일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제 소개를 위해서도 이 사진을 써먹습니다. 이 사진에 제가 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안경 쓴 사람이 접니다. 이제 이 단독 정상회담이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제가 기록 배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실무 배석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회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남북간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지금은 8년째인가?
8년째 남북 간의 회담이 접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정상회담 이후에 1년에 30회 내지 40회의 남북 간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한 20차례 했는데 2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건설이 돼서 우리 기업 123개가 입주를 했고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여기서도 다녀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가 토탈 한 180만 명 왕래를 했고 물자 교육이 240억 달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교육이 됐던 해가 2008년도인데 2008년에 18억 달러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그 당시 북한 대외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했었고 제가 그때 가늠하기로는 몇 년만 가면은 북한의 제1의 교육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쌀이 280만 톤, 비료가 260만 톤, 비료는 1톤에 3톤의 식량 증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많은 우리가 지원을 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북한 실무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한이 너희들 군짐을 해결해줬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 인민들이 상당히 굶주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접촉이 트이고 우리의 인도적 물자가 지원되면서부터 굶는 사람들은 재산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의약품, 농자재 이렇게 해서 인도적 지원 물자가 3조 2천억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남북 교류가 되고 이것이 북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선 김정일 포함해서 북한 고위층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에 자주 갔었는데 가면은 자기들이 어떤 드라마를 봤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는 그거 봤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북한에 그 당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건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지도층만 그런 게 아니고 인민들에까지 이런 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류가 북한 내부로 스며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우리도 남조선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남북 간의 교류를 부졌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 사회를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였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독이 드는 사과를 받아든 거다. 그래서 그게 쭉 하다 보니까 북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독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독이 퍼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북한은 이제 동족 관계도 아니고 동질 관계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정국 관계고 제1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남쪽이랑 완전히 갈라서고 완전히 따로따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다음에 또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족도 아니고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걸 핵을 쓸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을 써서 남한을 완전히 파괴하고 영토 편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토 편입과 통일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의 그 지분 국가가 있는데 그런 지분 국가의 유산을 다시 다 합치자는 것인데, 영토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이걸 쳐서 내가 흡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하지 한일 통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완전한 파괴해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중의 표시가 아니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적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쪽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5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이제 김정은이 담화를 냈는데 그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남한에 대해서 첫째, 헌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을 없애라. 자기들은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쪽도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도 사실은 우리 헌법 3조에 기초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통일부를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없애라. 그리고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 요구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5가지를 그대로 실행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2개 국가를 얘기하고 통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종석 전대협 의장. 그러니까 전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통일을 업으로 삼는 그 집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실질적인 정부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2024년 9월 달에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때는 야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작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합의해 놓은, 이게 남북 관계를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두 국가 관계로 보자고 하는 것은 이 특수관계를 파기하는 겁니다. 특수관계를 파기하면 통일을 하자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까지도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슬쩍 이제 통일지향적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두 국가 그게 영국 분단 아닙니까? 영국 분단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북한은 91년도에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합의해 놓은 겁니다. 이걸 파기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입이죠. 문제는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맞지 않는 얘기를 민간에서 하는 것은 뭐 우리 국가보안법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용인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은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 관계는 영구 분단이고 반민족 행위라고 그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뭐 보기 좋은 것 같으냐? 아니다. 이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왜 반민족적인 것인가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일은 하나의 체제를 갖춘 중앙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나라냐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이냐고 딱 같은 겁니다. 근데 남북한은 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인류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실험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고 하나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그 변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알아내는 게 실험 아닙니까? 근데 인간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남북한은 그런 실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남북한은 민족과 역사와 언어, 또 자연환경, 경제 수준, 문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100%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같습니다. 경제 문제만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남한보다도 훨씬 나은 형편이었죠. 전력, 철강, 화학 제품, 중화학공업 다 북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같다고 해놓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을 했는데 체제 실험의 결과 남한은 선진국이 됐고 북한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계 최빈국이고 최악의 인권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어가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세상에 부러움 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근데 이게 뒤까지 안 나오네. 네, 정권이 어쨌든 북한 주민의 정신과 신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한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이 150개 국가인데 150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를 수립하면서 신생국들이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성격, 친소 노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약간은 반서방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문화적으로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친서방 노선 한미동맹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선진국을 만들었던 그런 기둥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기둥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가지 요구사항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이러한 격차를 그대로 놔두면 자기 체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한테 같은 민족도 아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자꾸 남쪽을 보게 되거든요. 자꾸 남쪽을 보게 되고 동경하고 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체제에 대해서는 남쪽 동포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한류가 쭉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불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권의 불안정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분단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질서입니다. 우리는 진짜 날고 뛰어도 이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단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안주하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분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보 불안은 핵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또 국방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분단 때문에 자유가 제약되어 있고 분단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의 삶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단이 계속되면 천문학적인 분단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매우 큰 나라이고 매우 부강한 나라이고 매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지도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북아시아 중앙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동서남북 모두 다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북으로 뻗어나갈 수 없고 북한은 남쪽으로 뻗어나갈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을 많이 제약하는 거죠. 여러분 휴전선 일대, 그러니까 서울에서 개성까지 그 지역이 원래 한반도의 중심이었고 가장 번성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일산 이쪽 개발해가지고 또 아주 운정 쪽 개발해가지고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90년대 판문점에 회담하러 가면은 구파발만 딱 넘어가면은 완전히 황폐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가장 번성해야 될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런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딱 가운데 가로막혀가지고 많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통일을 주장할 수 있는,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그 원형이 깨진 게 이제 일제식민 시대 때, 그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2천만이었는데 2천만 한민족이 총리로서
기미 독립선언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자주 독립국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걸 민족 자결권에 입각, 그 당시 이제 1919년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민족 자결권 이거 입각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적 근거도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한민족이 자유선거에 의해서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3월까지 2048년 3월까지 완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가 파견돼서 선거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임시위원회 활동을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건 한반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국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민족의 통일은 민족 자결권 행사로서 민족 자결권 행사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법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는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보속도서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육박한 통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남북 간에 또 합의를 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72년이죠. 1991년 남북교반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여기를 통해서 전부 자주적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통일은 한민족의 민족 자결권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변국들이 우리가 통일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북 간의 합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통일이 꼭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단이 오래되고 또 이 태어나자마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거의 90% 이상이 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열망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일이 닥치면 잘 해낼 겁니다. 제가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베를린 현장에 가서 베를린 사람들, 거기 사람들, 관료, 정치인, 전문가, 학자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봤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15일 날 베를린에 가서 이제 그런 면담들을 했는데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답을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하나의 국가는 우리 삶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좀 특이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이게 한민족 형성이 24,000년에 걸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을 봐도 대부분 지역에서 민족이 교체되거나 또는 민족 말살이 되거나 또는 어떤 민족과 다른 민족이 혼합되거나 이런 때인데 한민족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민족은 같은 정체성을 5,000년 동안 유지해온 민족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은 외침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 기술로는 과거 말 타고 다니던 또 보병들만 있을 때 한반도에 들어왔다가는 다 죽습니다. 한반도가 그렇게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00년 동안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연 지리적으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는 한민족의 분할할 수 없는 그런 영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 한반도에서 하나의 조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은 숙명입니다. 이게 이룩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겠다 할 수 없고 진정한 자주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게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우삼국시대, 남북시대 이렇게 분열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를 흘리면서도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하나의 국가는 운명적입니다. 근데 지금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이 분단된 국토, 분열된 민족을 그대로 두고 그냥 볼 거냐? 이게 한민족의 그런 그 양심에 비춰봐서 맞는 얘기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분단 질서가 우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행동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북한에 가고 싶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풍금이 있었고 또 바다에 나가려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사실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따져도 보면은 남북 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대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에 종속되고 있는 이 현상도 분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만 생각할 거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인 2,500만의 자유와 인권은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한반도가 딱 통일돼 가지고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두 국가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어른 앞에서 심한 말을 하기 좀 그렇고 틀린 말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을 보유한 남한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북한은 그 핵으로 남쪽을 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평등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불평등 관계로 보고 이놈들 까불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남쪽에 대해서 핵으로 압박하고 착취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자기들 공언한 대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핵무기로 남쪽을 파괴해서 남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북한과 평화공존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뭐 적대적 공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화 공조는 어렵습니다. 또 북한은요, 남북 간의 평화 공조원이 불필요합니다. 평화 공조원 관계 그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평화 공조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남북 간에 대화가 되고 소통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 이게 평화 공조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북한 체제를 대단히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하나의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땅덩어리인데 넓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뭐 중국 대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데 한반도는 2개 이상의 국가가 들어서면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700년 동안 절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후삼국시대 50년 동안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시대 80년 동안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무슨 놈 평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사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들은 기본적인 그 경쟁과 대결 관계 속에서 취약한 지역에서 한번 붙습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면 한반도는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강대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5가 그렇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다 그런 겁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가 불안정한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남이 만들어준 질서 속에 살면은 그걸 만들어놓은 그 나라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이나 북한을 대등한 나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 사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질곡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약속처럼 행세합니다. 봤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돌아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무리 큰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서 남북 간에 소모해버리고, 이게 또 남북 간에 이게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강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다시피 그 강국이 그 4대 국들이 있는 그 가운데 딱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뭐 통일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실 없이 통일이나 얘기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이 안 될 것 같아도 통일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권과 민족 자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통일의 권리가 있고, 통일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대한 영구권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야 보존되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대만 문제 하나를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계속 강조를 해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알고 또 유사시에 자기들이 한 나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통일을 해야 될 관계라고 얘기를 해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당신들은 통일할 관계지 이렇게 인정을 해야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통일을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없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실없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두 국가다. 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북한은 두 국가다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산을 다시 써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은 휴전선 이남 국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조선과 부여와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가 날아가 버립니다.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라 우습게 봅니다. 신라와 가야와 백제를 삭제할 겁니다. 남북한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 땅이 중국 땅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영국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겁니다. 북한 땅은 고구려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북한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통치 능력이 없어지면 중국이 접수하겠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남중국 해가요 한반도보다 9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자기들 영해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억지를 부리는 근거가 뭐냐면은 역사적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거기 바다를 좀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 땅이 자기들 역사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북한 지역도 자기들이 영유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너희들 지금 북한 땅이 중국 땅으로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독도는 조그만 섬인데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면은 뭐 완전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던데, 북한 지역이 전부 중국 땅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말이지. 두 국가가 돼버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반역 아닙니까 지금? 반역입니다.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 국가의 규모와 국력이 2배로 커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2배로 더 잘 살게 되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길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안 되면은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는 겁니다. 약점이.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도. 그래서 통일에 대한 꿈과 목표는 분명히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우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거 예를 들 때 시골에 못 사는 집 두 집 있는데 한 집안은 그 애들이 아주 똑똑하고 한 집안은 좀 질투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똑똑한 애들이 있는 집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단 이 남한만의 대한민국인 것과 앞으로 한반도를 전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있을 때 그 어느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존중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 지금 반쪽만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국가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꿈을 버리고 작고 약하고 찌질한 나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국민 정신이 먼저 갑니다. 국민 정신이 먼저 일어나야 나라가 일어나고, 국민 정신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로는 우리가 찌질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그 통일이 되면 분단으로 인한 제약, 통칭 분단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 분단 비용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2배로 커집니다.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음에 북한 지역은 지금 무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투자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일국가는 대한과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통일 후 30년간 고도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지난달 그 미국의 공공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NIPP라고. 거기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그 한국의 GDP가 2조 달러 되는데, 통일이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수십 조의 그 국제 금융 시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돈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 머니투데이에서 2024년 10월달에 나온 건데, 통일이 되면은 40년 동안 매년 100조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로의 그 경제적 창출 효과는 32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00조의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 저는 그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계산을 보면요, 통일이 됐을 때 매년 우리 경제가 6% 내지 10%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60년부터 경제 성장을 했는데 거의 매년 1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3배씩 커졌습니다. 아마도 통일이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한,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 국가 관계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1년 9월 달에 유엔 동시 가입을 했는데, 그때 남북의 지도자들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은 이게 국제적으로 두 국가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1년 12월 달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과 북은 서로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나서서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장관이 나서서 두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체제가 다르고 이질화가 심화돼서 통일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 통일을 포기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평화 공존이 안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우리 평화 통일 정책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북한을 무력으로 또는 강압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이 하는 얘기죠. 북한이 무력 통일 또 남조선 혁명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고 했지, 우리는 헌법의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방안을 봐도 남북 간에 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통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통일 방안을, 그러니까 북쪽의 통일 방안을 우리 통일 방안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층선에 있는 한반도가 통일하겠냐, 통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시켜주는,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사대주의적인 그런 노예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 문제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영향이 크지만 우리의 몫도 큰 겁니다. 우리의 몫도 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이걸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주인된 자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통일 비용도 엄청 많은데 이거 통일하겠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정하고 두 국가 공존으로 가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제하에서 독립 포기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도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맞붙어 가지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상식으로 보면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렇게 강한 일본하고 싸워서 통일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잘 지내면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제협력하자는 거하고, 지금 보니까 통일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두 개 국가로 살자는 거하고 그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싸잡아서 반민족행위고 반국가이고 반역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 가능하겠냐, 통일 가능하겠냐, 제일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저도 가장 큰 의문이고요. 이게 과연 저도 통일 얘기하는데 통일이 될까, 언제 될까,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통일이 될까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는데, 사실은 20세기 역사를 끝낸 대사변입니다. 20세기 역사는 1917년 소련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시작됐고,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20세기는 끝나버렸는데, 이 사회주의 체제가 망한 게 바로 여기서 바로 한 겁니다. 1989년 11월 9일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동독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그랬을 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겠다, 이걸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졌고, 그 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고, 동구 사회주권은 모두 무너졌고, 또 소련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전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냥 찾아왔습니다. 독일 통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서독 분단은요, 2차 대전 전승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입니다. 독일이 아니고 서독의 초대 총리 아데나우는 독일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통일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연합국들, 그러니까 전승국들은 당신들은 통일할 권리가 없고 두 국가로서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데나우 총리는 아니다. 독일 민족의 장래는 장차 독일 민족이 결정할 일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법에서요, 민족 자결권이 다른 국제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독은 동독이 이제 60년대 말부터 또 70년대 들어가지고 두 개 국가, 두 개 민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은요, 동서독을 분할시키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독은 독일 제국의 후신들이 아니고 독일 제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거고, 이제 이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이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들이다. 과거 독일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독이 이제 70년대 들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서독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동독 주민에 대해서 계속 서독의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상호 대사관을 설치하자고 했을 때 대사관 설치를 거부했고 대표부만 뒀습니다. 동서독을 구분하는 강이 엘베강인데 엘베강을 국경선으로 정하자고 했을 때 서독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교육을 민족 내부 교육으로 하면서, 내부 거래로 하면서 관세를 물리지 않았고, 또 이 동서독간만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제 1972년에 동서독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거기도 이제 유엔 가입을 아직 못하고 있다가 1973년대 유엔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서독은 동서독 간에는 특수관계이고 국가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독은 계속해서 국가관계다. 그리고 소련도 서독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넣습니다. 동독을 국가로 승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서독이 주도해서 독일을 통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흡수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은요, 동독 주민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동독 체제를 거부했고 자기들이 투표로 서독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통일이고 평화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독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미국이 이 상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승 4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독일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게 2+4 회담이라고 모스크바에서 90년 9월달에 열렸는데, 그건 전승 4국이 가지고 있는 독일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9월달에 2+4하고 10월달에 독일 통일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보면은 냉전이 탈냉전으로 바뀌는 엄청난 궤록 속에서 독일 통일이 됐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또 다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한 30몇 년간 진행되다가 지금 신냉전이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은 본질적입니다. 중국은요, 미국이 깔아놓았던 판, 글로벌리즘, 이걸 이용해가지고 국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좀 국력이 크니까 미국과 좀 대등해지고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위 그 투키디데스 함정 이걸 예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체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런 중국을 보면서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미국 질서에 미국 주도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전복주의입니다. 전복.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세계화를 끝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걸 쭉 볼 때 이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옵니다.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동북아시아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미중 대결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이걸 해석을 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중 간의 국력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제가 AI한테 좀 그려보라고 이렇게 시켰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뭐 70%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핵심 국력, 국방력, 군사력 이것은 24%, 또 그 AI 능력 이것은 59%, 금융 패권 이것은 28%, 에너지 패권 37%, 그리고 첨단 기술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미국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미국이 문을 닫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미중 간의 세력 경쟁, 이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깊이 알고 계신 바지만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해방되리라고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자탄 2개 맞고 그냥 갑자기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한테 해방의 기회가 왔습니다. 독일 통일 그것도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였죠. 그 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소련이 망하기 전 뭐 몇 달 전에도 세계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들이 소련이 망한다고 전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50년생도 계시고 40년대생도 계시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쳤고 90년대를 거쳤습니다만 90년대까지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문명 세계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의 부모들이 여기에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문명 세계에서 살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변화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한반도 통일도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점, 이걸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지녀야 되겠다고 하는. 자, 그러면은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그 기둥이 있는데, 남북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 의지를 보존을 하고 통일의 권리를 보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당면 과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된다면 그건 핵전쟁입니다.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초전의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법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쪽은 핵이 없고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남쪽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만 붙여놓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신감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것은 지금 미국의 해구산인데 이 미국의 해구산이 실질적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군사공격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도 미국이 정책을 변화시켜가지고 한미동맹 필요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무지무지하게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해구산이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북한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이 국력을 모두 모아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과거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해구산 제거를 북한의 전략의 제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다음에 지금 또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축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 5월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사실 비핵화를 제일 앞장서서 얘기해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핵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북한의 5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비핵화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비핵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이거? 북한 핵이 있는데 북한 핵무기가 있는데 비핵화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계속된다.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통일의 의지와 권리를 지켜야 되겠다. 아니 얼마나 좋은 합의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건 우리 스스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하고 합의를 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면은 북한도 우리도 상대 지역에 대한 연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국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영국권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중 수교 92년 9월달에 한중 수교할 때 그 한중 수교 의정서 5항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중국 어디에서도 한반도 통일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통일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야 해야죠, 당연히.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첫 번째 이제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 아니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반드시 들어갈 게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얘기가 없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얘기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일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지금 몇 년간 쓰지 않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한중 정상회담 할 때 한반도 통일 문제를 넣읍시다면은 웬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성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게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는데 제가 얘기해도 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자,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과제로서 통일과 남북 관계를 항상 상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개방을 촉구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교류를 하자고 그러고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또 남북 관광이나 경제협력, 기후협력 이런 거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북한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국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 할 때 그 쓸데없는 짓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영국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이 동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말이 통하고 또 통일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데 말이 달라져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VOA에서 대북 방송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가던 방송을 끊어버리죠? 우리 방송해야 됩니다. 그게 북한이 우리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북한 방송 봐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동포의식을 함양하고 통일 의지가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고 탈북자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대북 인도적 사업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족속이고 같이 살려고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게
그게 뭐 진보이냐, 그게 무슨 뭐 시대를 앞서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식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고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앞장서서 이제 틀렸다, 그리고 저놈들하고 같이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국제 정세 엄혹한데 무슨 통일이냐? 이렇게 패배주의를 앞장서서 선전하고 다니면은 그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죠. 사입입니다, 사입. 다음에 이제 그 외교를 잘 해야 되겠다. 특히 대미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시켰다. 미국이 시켰다. 물론 동독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 정치적 변혁을 일으켰지만은 그걸 통일로 가져가는 데는 미국이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독일이 통일되면은 유럽 어느 나라도 다 싫어합니다. 보불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큰 전쟁을 독일이 전부 일으켰습니다. 근데 또 통일돼가지고 강력한 국가가 되면은 저놈들 다시 또 뭐 유럽 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처나 미테랑이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 다 독일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유럽 질서를 변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동독에서 총선을 했고 화폐 통합을 했고 그리고 그 2+4 회담을 했고 독일 통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우리 통일을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 통일을 도와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독일 통일시켜준 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발표가 길었습니다만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